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요양보호 기록을 해야 하는지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기록의 목적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하는데 왜 기록을 하는지 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하는 건 어떤 걸 기록을 하는 거냐면 우리 요양보호를 제공을 하는 그 제공 대상자 있잖아요. 어르신. 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기록을 하잖아요. 어떻게 상태가 변화됐는지 이 상태 변화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상태 변화를 기록을 하게 되면 대상자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럼 대상자의 상태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죠? 다음에 기록을 했잖아요. 내가 어떠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연속성. 그러면 우리 제가 시설이 아니라 제가 급여가 아니라 집에서 받는 제가 급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설에서 받는 시설 급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 급여에서 이 시설에서 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2교대 근무나 뭐 3교대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 근무번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적어놓은 그 기록을 보고 서비스 그 기록을 보고 이 시간에 이렇게 주간에는 이런 업무가 이루어졌구나 하고 야간에는 이런 업무 하면서 이 대상자의 상태를 더 알 수 있거든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주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네, 막 야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기록을 보고 정 근무자가 기록해 놓은 걸 보고요. 다음에 기록을 통해서 시설장이라던가 우리 전문가, 관련 전문가에서 간호사라던가 영양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지도 관리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대상자가 무슨 욕창이 생겼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런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상태 변화를 기록해 놓은 거니까요. 다음에 가족이 정보 제공을 요청을 했을 때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체크리스트 있거든요. 그럼 그 체크리스트에 맞게 체크하면서 서비스의 표준화 같은 것도 이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해서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간간히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음은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요양보호 기록은 여러 가지 기록이 있어요. 일단 기록의 종류부터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상담 일지도 있고 욕구 사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그거에는 어떤 거가 있는지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그 4가지 종류만 아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장기요양급여 제공한 기록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 제공기록지를 적는 게 이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태기록지죠. 그래서 그 상태기록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대상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이 상태기록지가 있거든요. 요거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어르신이 욕실에서 낙상 사고가 일어났다던가 어떤 사고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 사고를 기록하는 사고 보고서가 있고요. 다음에 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퇴직을 할 때 다음 요양보호사에게 내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주는 인수인계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가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기록지의 종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상태기록지,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이 보고를 하는 사고보고서, 다음에 인수인계서, 이 4가지가 요양보호사가 기록해야 되는
기록의 종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기록의 종류가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한 기록지예요. 이게 표준 서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표준 서식에 의해서 적는 건데 표준 서식에 의해서 적는 거죠. 그래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대상자에게 어르신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인 RFID를 이용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19년에 도입된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가급여, 그 어르신의 집에 가서 이렇게 태그 인식을 통해 가지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이렇게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전송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갖다가 심사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가급여잖아요. 재가급여는 어르신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집을 방문해서 제공하는 방문 요양이라던가 방문 목욕이라던가 방문 간호 이런 것들을 급여 제공 내용을 RFID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통해서 어디에 전송하는 거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요. 그리고 이 급여 제공 내용을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걸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해서 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체계를 갖다가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의 절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재가급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재가급여. 그 어르신의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재가급여를 받는 그 어르신 있잖아요. 그 어르신의 가정에 이 태그를 신청을 하고 부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태그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집에 태그를 신청을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어르신의 집에 나와서 이거를 갖다가 태그를 신청하고 이거를 갖다가 부착해 주죠. 그리고 그 어르신에 부착해 주고 그 어르신을 사용자로 등록해 주는 거죠. 등록해 주면 그 집에 이제 방문 요양을 가야 되는 그 방문 요양 요원이 자기 핸드폰에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고 그 집에 갈 때마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갖다가 급여 내용을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전송을 하고 청구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고 그리고 급여를 제공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뭐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인데 방문 간호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거니까 여러 선생님들에게 해당되는 거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요 두 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그 어르신 집에 가면 서비스 시작 시간을 전송을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일했는지 그 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 시간을 전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르신의 집에 갔어요. 어르신의 집에 갔으면 내 핸드폰으로 선생님들의 핸드폰으로 그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스마트 장기 요양 앱에 들어가서 이거를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태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르신 집에 태그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태그 인식은 1에서 3cm 이내의 범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스마트폰의 뒷면을 2 내지 3초간 접촉하면 이게 태그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태그 인식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급여의 종류를 선택을 하는데 방문 요양을 할 건지 방문 목약을 할 건지 방문 간호를 할지를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의 종류를 선택을 하는데 내가 이걸 만약에 잘못 선택했다. 그럼 태그 취소하고 난 다음에 태그 취소하면 이게 다시 뜨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재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비스 시작을 확인하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9시에 이렇게 서비스 시작이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떴다. 그러면 이걸 갖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서비스 시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전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시간을 갖다가 전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종료 시간도 전송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종료 시간을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역시 종료 시간을 전송을 할 때도 스마트 앱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르신 집에 부착된 그 태그에 스마트폰 뒷면을 대고 태그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입력을 해주는 건데요. 이 시간 입력은 다 분 단위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입력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분 단위로 입력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시작을 9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종료를 언제 했냐면 12시에 종료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종료가 됐으면 이게 3시간이잖아요. 그럼 3시간이면 이게 3시간이니까 6, 3, 18에서 180분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분 단위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180분일 거예요. 그럼 이게 총 시간인 거죠. 그럼 이 총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시간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걸 좀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볼게요, 여러분. 시간을 입력하는데 남은 시간을 배분해서 입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아까가 몇 분이었죠, 여러분? 우리 180분이었잖아요. 180분이면 신체 활동 지원을 몇 분 했는지 아니면 정서 활동 지원을 몇 분 했는지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 지원 활동을 몇 분 했는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쪼개서 하는 거거든요. 쪼개서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요걸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정서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얘가 60분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60분 이하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분까지만 가능하니까 이게 60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60이라고 하면 이 60이 사라지면서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0분 남았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신체활동 지원에도 이렇게 60을 썼어요. 그럼 이게 60분이 남았다고 또 뜨거든요. 그럼 이제 일상생활활동 지원에 60을 하게 되면 이제 남은 시간이 없어지고 이렇게 남은 시간이 이렇게 0분이 되게 되죠. 그럼 이 남은 시간이 0이 돼야지만 전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를 종료를 하면 종료 시간을 갖다가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맨 처음에 다시 로그인 해주고 어르신 집에 있는 태그에다가 태그 인식해주고 시간 입력을 해주는데 이 시간 입력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분 단위로 남은 시간을 배분해서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서활동 지원은 60분까지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를 갖다가 배분을 해서 적어주고 남은 시간은 몇 분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0분이 돼야지만 전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시간 입력했잖아요. 그럼 시간 입력을 했으면 이 대상자의 시간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 변화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대상자의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호전되었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유지됐다고 하면은 뭐 기록할 게 없는데요.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으면 이 악화가 왜 어떻게 이렇게 악화되었는지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고 호전도 어떠해서 이렇게 호전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갖다가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태 변화 입력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송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전송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 요양 장기 요양 요원에 지금 서명을 해줘야 돼요. 서명해줘야 되고요. 이 장기 요양 여러분들의 서명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야 되는 거냐면 수급자의 서명이나 아니면 보호자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을 선택을 하면 이 종료 시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 전송하고 그 다음에 종료 시간까지 전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한다 그랬냐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입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체 기능의 상태 변화를 입력을 하는데 대상자의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지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호전되었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선택해서 기록하고요. 다음에 대소변의 실수 횟수도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송 요청, 그 다음에 전송 요청을 하는데 정서 지원 항목은 몇 분까지만 가능을 하는 거냐면 60분 이하. 그러면 60분 이하라고 하는 건 60까지 해당이 되죠, 여러분. 60분 미만이면 60이 해당이 안 되는데 60 이하라고 하는 건 60까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서 지원 항목은 60분까지만 해당이 되니까 기록할 때 이것부터 기록을 해주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태그 인식은 태그 인식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10분 이내로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시작 시간이 뭐였냐면 시작 시간이 9시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 종료 시간이 아까 몇 시에 끝났냐면 12시에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럼 12시에서 몇 분까지 이내에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전송을 하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12시 10분이잖아요. 그럼 이 10분 이내까지는 전송이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09분 이렇게 10분 이내에 이렇게 이 종료를 갖다가 적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전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가족 휴가 제도라고 해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휴가 제도라고 해서 가족이 제주도라던가 어디란가 휴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기 요양 요원이 2일이나 3일 정도 그 집에서 이렇게 24시간 장기 요양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24시간 방문 요양을 한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24시간 방문 요양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역시 분단위로 끊어서 해야 되는 건데요. 24시간을 분단위로 하면 이게 1440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1440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걸 배분을 해야 돼서 아까처럼 신체 활동 지원을 얼마만큼 했는지 아니면 정서 지원 활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아니면 가사 활동 지원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걸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역시 남은 시간이 몇 분이 돼야 되는 거냐면 남은 시간이 0분이 돼야지만 전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종료 정송 전에 2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24시간 경과 후에는 30분 이내에 종료 정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서비스 종료 시간은 몇 분 이내로 전송을 해야 되는 거냐면 10분 이내로 전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시에 이 서비스가 끝났다. 그러면 12시 10분까지는 이게 전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일반적인 서비스 종료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24시간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런 거죠, 여러분. 3월 1일이에요. 3월 1일에 9시에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24시간이니까 3월 2일 9시에 이렇게 서비스 종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내가 아니라 몇 분 이내로 하라는 거냐면 30분 이내로 이 서비스 종료를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9시 30분까지는 이거를 종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서비스 종료 시간은 10분
10분 이내, 10분 이내로 해야 되는 거고 24시간 일 서비스를 전송한 경우에는 종료시간 경과로부터 30분 이내에 종료 전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분 단위로 해서 24시간을 분으로 하면 1440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신체 활동 지원을 얼마큼 했고 정사 활동 지원을 얼마큼 했고 가사 활동 지원을 얼마만큼 우리 일상생활 지원을 갖다가 얼마큼 했는지를 분배해서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매 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 휴가 제도를 통해 가지고 2, 3일 정도 그 집에서 머무르면서 이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24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2회, 3회 할 수도 있잖아요. 3일이면 3회 하는 거고 2일이면 2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회 연속해 가지고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24시간 종료하고 종료를 갖다가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전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전송했죠. 지금 시작 전송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종료 전송까지 다 했어요. 그죠? 종료 전송까지 하고 난 다음에 종료 전송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로그인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로그인 해가지고 다시 로그인해서 앱을 처음부터 실행을 해서 다시 로그인 해가지고 메시지 창에 이해 누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시작 시간, 종료 시간하고 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입력하고 남은 시간이 0이 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전송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료를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인지활동원 방문 요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지활동 요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치매 대상자에게 인지 자극 훈련을 하는 이런 인지 활동한 방문 요양을 제공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로그인 하고요. 어르신 집에 부착된 태그에 핸드폰 뒷면 갖다 대고 태그 인식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입력을 해주는데 이 시간 입력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확인을 하는데 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120분 이상 제공을 확인을 해야 돼요. 120분 이상 제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치매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120분 이상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 120분 이상 중에서도 인지 자극 활동이 반드시 60분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시작 시간이 9시였어요. 그러면 종료 시간이 11시였어요. 그러면 2시간 이상 된 거죠. 그죠? 그러면 2시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0분이 나왔어요. 그죠? 120분이 나왔죠? 그럼 이 120분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120분을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인지 자극 활동은 무조건 60분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종료 시간은 10분 이내로 전송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분까지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10분까지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10분 이내로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120분이 아니라 130분이겠네요. 그죠? 그럼 130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인지 자극 활동은 60분 이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130분에서 인지 자극 활동은 여기서 뭐냐면 70분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로 적어 놓으면 되는 거냐면 일상생활 함께 하기에 나머지 다 적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 하기에 몇 분 적어 놓으면 되냐면 60분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130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120분 이상, 2시간 이상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지 자극 활동은 반드시 60분 이상을 입력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에 적어 놓으면 되는 거냐면 일상생활 함께 하기에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입력했어요. 시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는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 훈련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인지 자극 훈련을 해드렸는지, 어떤 뭐 선긋기를 했는지, 그림 그리기를 했는지, 뭐 그 사람의 회상 훈련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이 프로그램 명을 갖다가 이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기능 변화 상태를 입력을 했는지, 호전됐는지, 유지됐는지, 악화되는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기능 상태에 입력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명. 요양보호사에 지금 서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급자가 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의 서명이 들어가고 확인 버튼 누르면 종료 시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방문 목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문 목욕은 일단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럼 2명의 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갔어요. 그죠? 이게 재가에 관련된 거니까. 가서 2분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로그인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 집에 부착된 태그에 태그 인식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욕 유형을 선택을 해주는데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한 목욕인지를 갖다가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차량을 이용한 목욕이다. 목욕 차량을 이용한 거다. 그러면 그 목욕 차량에 이 차량 번호를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차량 번호가 이미 입력돼 있는 거를 또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 번호 입력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제공 방법을 갖다가 해주는 건데 제공 방법. 그럼 이 제공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량 번호 선택하고 직접 입력했잖아요. 그럼 이 제공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침상 목욕을 해주는 건지 만약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침상 목욕을 해줬는지 아니면 우리 욕조에서 들어가는 목욕을 해줬는지 아니면 목욕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목욕 방법을 선택했는지 이런 제공 방법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태화를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태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송 요청을 해주는데 요양요원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2명의 요양요원의 서명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방문 목욕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몇 분 이상 제공이 돼야 되는 거냐면 40분 이상 제공이 돼야지만 전송이 가능한 거죠. 40분. 그리고 2명의 장기 요양요원의 그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종료 10분 이내에 태그를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자의 서명 필요하고 그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거랑 다른 점은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고 2명의 요양보호사가 태그 인식하고 그 다음에 2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양보호사 서명란도 2명이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 이내에 전송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리고 방문 목욕이니까 목욕의 유형 선택하고 목욕 유형 선택하고 난 다음에 차량을 이용했다 그러면 차량 번호도 선택해 주는 거고 입력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목욕 방법을 했는지 제공 방법 같은 거 해주는 게 좀 다른 거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욕 시간은 반드시 40분 이상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 그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기록지는 뭐가 있냐면 상태 기록지가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대상자의 상태를 기록해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상자의 상태를 기록해주는 상태 기록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수분 섭취 이런 대상자의 상태를
기록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제공 내용을 갖다가 기록해주는 기록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고를 보고하는 사고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대상자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일단은 구두 보고 먼저 하고요. 그리고 구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고 보고서 한다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지금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언제 발생을 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고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경과를 걸쳤는데 어떤 결과에 되는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수인계서가 있는데 이 인수인계사라고 하는 건 퇴직을 한다던가 휴직을 한다던가 했을 때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기 위한 그런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본 거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기록지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한 기록지,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기록한 상태 기록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기록하는 사고 보고서,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내 업무를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해주는 인수인계서 이렇게 이 4가지 가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기록지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런 기록을 할 때 원칙도 있고 주의사항도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록을 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지 당연히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같은 그런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을 하고요. 다음에 서비스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은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되고 한꺼번에 모았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신속하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신속하게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보지만 이게 간호사나 아니면 영양사나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시설장도 보고 다 전문직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고요. 다음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다음에 이렇게 기록자를 명확히 하는 거죠. 누가 기록을 했는지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애매한 표현 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매우 뭐 했다, 많이 뭐 하다, 대상자가 지금 많이 뭐 배변을 보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좀 그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상자가 지금 많은 대변을 봤다가 아니라 몇 cc 정도의 대변을 보셨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기록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역시 기록이기 때문에 요즘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건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요. 제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잠금장치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비밀 유지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대상자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관하는데 대신 대상자가 이 기록을 정보를 보도록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이걸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그거에는 응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생활이 존중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대상자에 관한 정보 수집할 때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절대 기록하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라도 기록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절대 기록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의 주의 사항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기록의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첫 번째 기록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지금 기록해야 되는 게 장기 요양 제공 기록지였잖아요. 그죠?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선생님들이 기록해야 되는 첫 번째 거였잖아요. 그럼 이게 표준 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기호 적어야 되고요. 다음에 기간명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지금 몇 등급을 받았는지 등급 적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의 어르신의 성명 적고 생년월일을 적고요.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인정번호 적어주고요. 다음에 언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서비스 제공 일자 적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우리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에 보면 시작시간 전송을 하잖아요. 그죠? 시작시간 전송을 하게 되면 이 시작시간에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몇 시에 시작을 했다, 09 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공일자 적는 거고, 다음에 서비스별 제공시간 적는 거라서 이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신체활동 지원 몇 분 했는지, 정서활동 지원 몇 분 했는지,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몇 분 했는지 그런 거 제공시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총 제공시간 몇 분, 그리고 이 서비스를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적어야 되는 거고, 장기 요양요원의 성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성명 같은 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다음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의 양식인데요. 이게 장기 요양 제공 기록지의 양식인데, 방문 요양을 했을 때, 방문 요양 서비스를 했을 때 제공하는 기록지도 있고, 다음에 방문 목욕을 했을 때 제공하는 기록지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거기서 제공을 했다. 그럼 주야간 보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설급여 제공 기록지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 보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도 있고요. 다음에 복지연구 서비스 제공 기록지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막 그리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까지는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우리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기록해야 되는 기록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제일 자세하게 살펴본 건 뭐냐면 2019년에 들어온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에 시작시간 이렇게 전송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종료시간 전송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방문 목욕일 때, 방문 요양일 때, 인지활동 지원을 해줬을 때, 이럴 때 어떠한 양식으로 이렇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업무 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